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다들 어제 시행된 8월 7일 514일 시험 잘 보셨나요? 저도 어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 514일 시험은 심화편과 더불어 기본편 둘 다 고난도긴 고난도였어요. 제가 분명히 고난도라 나올 거라 했었고 생각보다 문제 안 쉬웠거든요. 그래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험이 진짜 풀기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단 100점 나오게 100점 나왔어요. 나중에 그 점수 나오면 인정할 건데 다 맞았게 다 맞았거든요. 그래도 올해 시험된 시험 중에선 제 기준에 가장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생각보다 다들 이제 조금 극복이 되셔가지고 이제 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가르친 방식으로 잘 따라오신 분들이면 그래도 514 시험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잘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교재 이렇게 만들었고 523에 524에도 원래 교재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책을 한번 내면은 개정하기까지 원래 대략적으로 한 반년 정도는 소요해요. 그래서 책을 한번 내놓으면 이 반년 정도의 로테이션 맞춰가지고 내다 보니까 이게 교재에 바로바로 이렇게 어느 출판사도 바로바로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음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무료 해설 따로 올리니까 어차피 다른 출판사도 이걸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 해설 반영해 놓을 테니까 해설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 교재를 구매를 인증해 주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모의고사 파일을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이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이 모의고사 제가 만든 예상문제 모의고사에서 한 16개 정도가 적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55회 때도 제가 이 모의고사를 제작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관심 있으시면 꼭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이 모의고사 교재 구매자에 한해가지고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시험 대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본 총평 내용은 일단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됐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걸 할 수 없지만 항상 제가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는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가령 기출 연계 같은 거요. 그리고 차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우 직설적인 표현을 맨날 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강의할 때 이번엔 좀 표현을 세게 한 게 몇 개 있을 거거든요. 그게 불편하실 것 같다면 지금 영상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강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리고 지금 후기를 보니까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합격했습니다 후기 남겨줬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려요. 근데 좀 하나 부탁드리는 게 지금 댓글들 보니까 좀 일부 댓글이 특정 강사님들을 비하는 듯한 뉘앙스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좀 강의할 때 그런 게 말한 거 있어요. 제가 항상 예상 문제 뽑을 때 나는 아무거나 가르치지 않고 딱 시험에 나오고 아무거나 가르쳤고 적중한다 이런 말 하지 않는데 그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타 강사님들은 그런 방식이에요. 타 강사님들은 가장 필수적인 유형부터 다뤄주는 스타일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포커싱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그러니까 다른 강사님들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거를 핵심적으로 정리해준 스타일이라면 저는 선택형이에요. 그래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가 넣었던 중에서 뭐 사화유형 같은 거 적중시키지 못했고 한국독립군 안 나오고 막 조선혁명군 나오고 이런 게 몇 개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선택하다 보면은 분명히 안 나오는 게 분명히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특성상. 근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냥 몇 개 버리더라도 이번 시험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을 포커싱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 강사님들이랑 저랑 방식이 다른 거지 타 강사님들 틀리고 내가 맞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타 강사님들 방식이랑 저랑 다르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 방식이 맞지 않았는데 제 방식이 맞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제 방식이 맞지 않아가지고 타 강사님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옳다, 뭐 제가 틀리다, 뭐 다른 강사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강사니까 안 받았는데 뭐 내 거 보니까 참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는 댓글을 달아주지 마세요. 이거는 오히려 저를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잘 나와서 정말 다행인데 그냥 제가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것만 하지 타 강사님은 못했어요. 그냥 쓰레기 이런 느낌 들 수 있는 발언은 제발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일단은 이번 심화 총평에 대한 난이도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웠어요. 제가 일단은 그냥 어려움을 표시한 게 솔직히 매우 어려움으로 할까, 솔직히 제 체감 난이도에서는 매우 어렵긴 했어요. 제 기준에는. 근데 제가 결국 이렇게 안 하고 어려움을 한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전근대사가 솔직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50회는 전근대도 진짜 킬러형이 진짜 많았고 근현대도 킬러형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50회를 차근차근 보니까 그래도 50회에 비하면 54회 전근대사가 상대적으로 쉽기는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출 연계율도 훨씬 높았고
조금만 더 꼼꼼히 공부했으면 못 풀만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매우 어려움이 안 하고 그냥 어려움이라 평가했어요. 그래서 좀 말하면 기출 연계율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50회도 기출 연계 높았는데 54회가 그래도 조금 더 그런 기출 연계에 대한 체감률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까다롭게 유형 배치된 건 맞습니다. 어렵긴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예전 기출에 비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낀 게 출제율이 낮은 고난도 키워드가 주로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없던 건 아니에요. 제 키워드 저격 특강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키워드 저격 특강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 분들은 솔직히 1급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키워드 저격 특강 연계율 보니까 49에서 50개예요. 진짜 거의 제 강의에서 다 연계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히 기출에 기반해서 만든 강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세보니까 50번에 7채선호 빼고는 여기 다 연계됐어요. 제가 나중에 증명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출제율이 낮은 고난도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일단 기출에 없던 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물 유형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 인물이 몇 명 나왔어요. 뭐 가령 김창숙 선생님이라던가 그 김병로 선생님 같은 분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역시 이것도 이거 봤으면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번 회차의 경우에도 제가 예상한 대로 50회, 52의 경우 그러니까 기출을 까다롭게 연기하거나 신인물 유형 출제에서 난이도 높이는 방식이랑 유사하게 출제했습니다. 전 이번 신인물이 나올 거라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 문제랑 저격 특강 봤으면 기본적으로 37문제 한 솔직히 50번 제외하면서 36문제까지는 풀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53회보다 확실히 어렵게 출제될 걸 예상했고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낼 거라면 어렵게 안 낼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들 이유가 있으니까 어렵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르친다. 저 100회 이상 기출을 보신 분들의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무렇게 그냥 기출 어렵거나 이거 겁주지 않아요. 저도 예상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기출 한 10개, 20개 풀어놓고 그 어렵고 이렇게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좀 전문가의 말 믿으시고 권장드리고 아무튼 간에 풀이가 매우 어려운 그 고난도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느꼈을 때 1급은 솔직히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1급은 조금 확률이 낮아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16%에서 한 18% 정도 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는데 그래도 2, 3급까지 어려웠다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제 강의 이외에도 타 강사님들의 예상문제 영상까지 그 전날 특강까지 보셨으면 한 40문제까지 연계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전근대사가 이 정도였고 근현대사가 이 정도여가지고 전근대사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한 두세 문제 정도 평소보단. 그러니까 보통은 한 근현대사도 한 24 내지는 23개 나오는데 이번에 한 29개 정도 나온 거면 전근대사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통합사가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백제와 관련된 그런 지적사가 나와가지고 특별히 통합사라고 할 만한 유형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정근대사는 아까 말한 이런 백제 문화사라던가 통일신라 하대반란 같은 유형 제외하고는 솔직히 크게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는 솔직하게 말하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기출 제대로 왔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해프산 전 어려웠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보통의 수험생들이 이 정도는 했을 때 풀 수 있어야 된다 수준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이외 문제 틀렸다면 조금 죄송하지만 그거는 기본기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강의에서 다 적중시켰거든요. 제가 이따 적중 영상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신인물 유형, 까다로운 두시기 사이 역사 문제,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칠제선언. 와 이거 깜짝 놀랐어 저도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현대사에서 조금 점수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점수가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극복하는 게 이번 시험의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총평의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 뽑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총평 내용 보면서 어떻게 극복하실지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일단 제 적중사를 보면은 일단은 제가 영상 만들었는데 저 솔직히 1번 신석이 적중했었는데 저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하면은 혹시 해풍사 이렇게 집어넣고서 1번 신석기도 적중 못했네 할까봐 저 1번부터 안 나올까 긴장해서 솔직히 지금 말하면 인간적으로 다행히 1번부터 다시 신석기 나왔더라고요. 저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할까 진짜 긴장 확 했는데 해풍사 그렇게 잘하게 놓고서 1번도 못 집는 소리 들을까봐 이거 볼 때까지 진짜 긴장 오지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뭐 제가 가야 유형 나올 거라 했었는데 가야 유형 이렇게 그때 김수로 고분 뭐 철 그리고 뭐야 신라하게 멸망했다는 거 여기 고분 딱 나왔었고 뭐 가야 유형이 나왔으니까 맞았고 이외에도 제가 이번에 연호 그러니까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강의했었는데 여기 김원창이나 제가 연호는 경우는 국고로 장을 했다는 게 여기 그대로 딱 나왔고
제가 적고적에 간단하게 넣어놨었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고적의 난이 마지막인 거 알았으면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이외에도 제가 삼국사기를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이 삼국사기를 되게 강조했었는데, 제 이 봉기 열전이랑 이 기전체 키워드랑 유교적 합리교 이게 나왔었고, 제가 이 외에도 그 지침체 조절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외워두라 했었는데, 그것까지 딱 적중해가지고 이번에 고려시대 기록 유산은 제 거 보셨으면 쉽게 풀이했을 것 같고, 이외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홍문관이나 승정원 주목하라 했는데 실제로 그 대제약 부제약 그대로 나왔고, 여기 옥당 및 옥서도 그대로 나왔고,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3사를 불렸다는 것도 그대로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 진짜 이 문제 진짜, 나 진짜 이 문제 보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제가 진짜 그동안 목 터지기 한 달 동안 제발 대성전 명륜단 보고서 성균관 고르지 말고 향교도 이거 있으니까 제발 이거 틀리지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사정을 했는데 결국 나와줬어요, 향교가. 와 진짜.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이 3번을 오답으로 고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안 틀렸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보자 거의 진짜 그 이상가도 상봉가도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진짜 이거 보자마자. 진짜 나와줬어 진짜.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인지네어 이용도 주목하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활동지역까지 외우라 했었는데 실제로 이 평양성 탈환했다던가 행주산성, 금산 이곳까지 나왔어 심지어. 그리고 이런 한산도 제가 이런 것까지 주목해두는 거 권장하라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대로. 김시민 여기 진주성 전투. 그래서 아마 제 강의 내용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여기 밑에다가 임경업은 병자호랑 관련된 인물이라 했으니까 이것까지 쉽게 풀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외에도 제가 박제가 강조했었는데 특히 제가 그 우물과 관련된 사료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 그래서 실제로 제 강의 보신 분들이 우물 보고서 이 문제 쉽게 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이 중상합화 유형도 되게 쉽게 풀이했을 것 같고,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문제 있는데 이거 말고 이외에도 제가 이 국제보상운동도 강조했었는데, 제가 뭐 대한매 신보와 지원했던 거 좋은데 보통 이 서상도만 외우실 텐데 제가 김광재까지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이 김광재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키워드 이렇게 조금 더 꼼꼼하게 제 강의를 보시고 공략하셨으면은, 이렇게 조금 출제자가 문제를 제가 보기엔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려고 이 서상도를 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도 안 헷갈렸을 것 같고, 제 예상 문제를 보신 분들은 제가 인물형 유형에서 유괴주를 강조했었는데, 저기 일본과 미국에 유학했다는 게 이 법인사랑 조사 시체타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제가 서유견문도 제가 강조해놨었는데 서유견문 적중했었고, 여기 조선 중립화론도 적중해가지고 쉽게 풀이했을 것 같아요. 인물 유형도 깔끔하게 적중시켰고, 제 예상문제 영상을 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예상문제 영상에서 제가 이 정미흡연 관련된 키워드에서 허위랑 시상도 창의을 강조했었는데, 허위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시상도 창의군 정미흡연 관련된 인물인 걸 쉽게 풀이할 수 있었고, 만약에 이 인물이 최익현인 거 알아가지고 소거했더라도, 이 인물이 헷갈렸었더라도 이 한국통사라는 키워드를 제가 예상문제 적어놓은 이 박은희 선생님 키워드라는 걸 소거해서 풀었다면은 리을까지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최익현이란 걸 알았으면 이 문제도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을 것 같고, 이외에도 제 예상문제 영상에서 제가 그 범죄 즉결례를 강조했었는데 이 범죄 즉결이 그대로 딱 나왔고, 제가 이 문제를 제 영상을 지금 제가 안 보시고서 이거 치안유지법이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 조선사상법 보호 관찰령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 치안유지법 관련된 사료는 제가 옆에다 띄워 놓을 건데, 치안유지법 사료는 이거고요.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은 이 치안유지법 이후에 더 발전된 1936년 사료인데, 제가 이거를 원래는 그 기출풀이 전략을 하려고 이 사료 가져온 건데 이 사료까지 그대로 연계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중한다 싶을 수 있을 정도로 제 강의에 운 좋게 적중한 게 많아요. 이외에도 제가 국민대표회의 1923년 강조했었는데 이거 딱 나왔었고, 이외에도 제가 최근에 안 나왔던 것 중에서 김영삼 정부식의 조선 총독부 철거를 외워두라 했는데 이게 딱 나와가지고, 그걸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 김영삼 문제도 되게 쉽게 풀이했을 것 같고, 이번에 제가 노무현 정부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했어요. 최근 노무현 정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강조했었는데, 여기 질병관리본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거, 그리고 행정주식 복합도시 그냥 딱딱 나와가지고, 정답도 여기 제가 강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답 쉬웠죠. 그래서 진짜 현대사까지 제 강의 딱 보신 분들은 어떤 고난도 문제든 되게 쉽게 풀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상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한 적응력을 아시려면은, 기출에서는 지금 기출 사고리가 제가 표현하거든요. 그냥 기출 연계인데 저는 이걸 기출 사고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출제자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출제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창의력이 무한히 아닌 이상은 솔직히 기출 문제를
적당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그 솔직히 이 출제 원리상 본인들이 똑같은 문제는 못 내요. 본인들이 똑같은 문제를 내면은 자 출제 원리 위반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되 비슷하게 응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응용 포인트가 다른 게 이런 식으로 선지를 바꾸던지 아니면 이 그림은 원래 없었는데 이 그림 넣고 새로운 거 넣었어요. 새로운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유사하게 내가지고 그러니까 한능검은 기출은행이 아니라 문제은행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키워드 은행인데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교재만 보지 마세요. 진짜 공부를 진짜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론만 다 하면 될 것 같다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건 그거는 기출 한능검이 아니라 어느 시험에서 그따하고 접근하는 거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수준입니다. 무조건 시험에서는 그 출제자가 뭘 좋아하는지 아셔야 기출 풀이합니다. 여러분들 이론 공부 백날 천날 해봤자 이론 공부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과적으로 실전에서 적용을 할 줄 모르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론만 강의한 사람들은 솔직히 공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시험에선 무조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줄 모른다.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기출에 나왔던 교재가 나왔죠. 이따까지 다 보세요. 제가 말한 거 지금 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면은 만약에 그러면 제가 할풍사님 그럼 제가 기출 내가 이거 본 사람들은 이거 되게 3점 꼬박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자, 제가 그 키워드 저격 특강에서 제가 이 문제를 풀이할 때 고구려 벽화 그러니까 고대시대의 벽화를 풀이하는 요령을 가르쳐드렸는데 고대시대 벽화는 솔직히 고구려 외에는 사실상 거의 안 낸다 봐도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구려가 거의 90%인데 그럼 고구려 벽화 어떻게 풀이하냐? 자, 첫 번째 고구려 벽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힘 자랑을 오지게 해요. 일단 고구려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강인한 느낌, 되게 힘세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힘을 자랑하는 그런 맥락류의 그림이 많거든요. 실제 보면 여기 칼 들고 있어요. 힘 자랑 오지게 해요. 자, 씨름 이제 칼도 모자라가지고 씨름 놀이까지 힘 자랑을 못하는 해창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일단 소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힘 자랑하고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고대시대 사람들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보는 시야에 의해가지고, 그냥 되게 뭔가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아직은 고대 사람들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대시대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 눈에 봤을 때 뭔가 위대해 보고, 웅장하고, 커 보이고 그러면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신분에 따라서 크기가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이 그림도 보면은 이 사람 무릎 꿇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작게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신분이 크신 분들은 크게 그려요. 그러니까 신분의 크기에 따라 인물 다르게 하는데 여기도 잘 보면은 좀 흐릴 수 있는데 이거 문제 좀 흐리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림을 이렇게 크게 작게 하는데 신분이 큰 사람은 지금 우산 이렇게 씌워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크게 그려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게 좀 더 선명해 보이는데 이게 뭐 시종을 드는 사람들은 작게 그렸고 그 신분이 큰 사람은 이렇게 크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시대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 봤을 때 위대해 보이는 거 이렇게 크게 그려요. 되게 단순히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도 보면 이런 식으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작게, 이런 사람은 크게 그리니까 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또 속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풀었으면 벌써 이거밖에 답이 안 돼요. 솔직히 이거는 그 신분이 높낮이를 하기에는 그냥 얘네들 애기 같고 얘네 엄마 같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갖다가 신분 크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로는 낡았어요. 솔직히 벽화가 지금 1000년 이상 됐는데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 지금 빵꾸 뻥뻥뻥뻥 뚫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되게 흐려 보이고. 근데 이 그림은 앞에 다른 그림 비해서는 되게 색채도 선명하고 조금 더 얼굴 표정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선명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도 지금 얼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얼굴 표정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선명하다는 느낌만 봤어도 이해될 수 있고, 만약 그것도 모르겠단 말이야. 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고구려 벽화는 사신도예요. 사신도. 그러니까 우리의 사신이라면은 뭐 청룡, 백호, 뭐 주작, 현무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그 사신도 한 명이에요. 아마 이게 현무도인 것 같아. 현무도를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중에서 하나 나온 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속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려시대 말에 그 박익이라는 인물, 그 박익 익공묘에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 박익 익공묘에 있는 그림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벽화 유형을 얻었다면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기출에서 연계가 됐던 문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문제 역시 옛날 기출에서 그냥 그림만 발전시켜가지고 그대로 재응용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이했었냐면, 일단은 여기 가지고 송산이 고분군이랑 공산성 보고서 웅진이고, 여기는 정린사지라던가 능산이 고분군 보고 사비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웅진지역 송산이 고분군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됐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여기 나의 지역에서 이 능산이 고분군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가 나와가지고 정답은 2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런 포인트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뭐냐 보면은 송산이 고분군에서 무령왕릉이 있다 했지, 금동 대학로 아니에요. 온조왕이 왕성, 그러니까 온조왕은 백제 초기인데 이거는 하남 위례성이에요. 하남 위례성. 그래가지고 이거는 백제 초기 부분이라서 틀렸고요. 자, 3번 재상을 선출하던 청정도에 있었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거의 모를 만한 키워드인데, 뭐 부여의 그 호암리 여기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패스예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 발굴됐다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능산이 고분군이 아니라 송산이 고분군이니까 다 속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1, 4번은 그냥 낚시니까 패스해버리고 3번은 일단 헷갈려요. 근데 온조왕까지는 그쪽 공부를 했어가지고 아직 여기 웅진 백제 웅진 삽 이런 데인데 솔직히 온조왕까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럼 3번과 5번 중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해프선이 그 정답이 일단 석달 해제 과정에서 금제 사리 복용인데 너무 키워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어렵어요. 왜냐 봐봐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적용됐냐면, 여기 나온 이게 50일에가 여기 사리 봉영기의 기록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이건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옛날 기출 풀었으면 이 사리 봉영기가 그대로 나온 거라 풀이가 솔직히 옛날 기출을 잘 뜯었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한 말씀만 드리면, 솔직히 이 시험 보신 분들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솔직히 51일처럼 꿀도 빨고 싶고 시험 적해주면 솔직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리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만약 이 문제 틀렸으면은 이 쉽다 말한 시험에서 이 문화유산 같은 유형을 왜 버리고 이거 틀렸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니, 물론 이 문제에서는 전라북도 이산이라던가 이 가장 규모가 크고 뭐 목탄이나 반영 때 힌트가 더 많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었는데,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키워드 알았다고 해서 나 이런 키워드 몰라도 시험 붙겠지라는 생각하신 분부터 여러분들 시험 합격 못합니다. 그렇게 시험 공부하시면 안 돼요. 시험 공부는 내가 이런 키워드 주시고 이런 키워드 주시고 어떤 키워드를 주더라도 내가 가장 익숙한 키워드만 주는 게 아니라 낯선 키워드를 제시해 주더라도 풀이할 수 있어야 훈련된 게 진짜 기출풀이인데, 내가 한두 개 외워놓고서 기출 풀겠다고 그렇게 요령을 부리시면 이렇게 내버리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성적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쉬운 회차에서 응용된 것도 솔직히 쉬운 회차에서도 분명하게 어려운 키워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을 보고서 여기 시험은 쉬우니까 문제 의미 없겠지라고 착각하시는 순간 이렇게 내버리죠, 응용? 그럼 문제 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번 회차에서 이거 진짜 점수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쉬운 회차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만 이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세 번째 연계의 경우에는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제가 가져온 사료가 그대로 나오겠어요. 근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이 치안유지법 보고서 1925년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1925년 아니고요. 1936년에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에요. 이거 틀리신 분들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그냥 여기 범죄 직결 보고서 1910년대 고르시고, 여기서 뭐 조선이 임용과 대우 등도 고려하고 문무관 어느 쪽이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연다니까 1920년대고, 그냥 이거 1925년이나 헷갈려가지고 그냥 별로 어렵진 않네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푸시죠.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주게 아니라 다른 거 막 가령 예를 들어서 막 이게 한 1928년이고 아니 이게 25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망했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안유지법은 이게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치안유지법이고, 이거는 그 치안유지법의 내용을 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이게 치안유지법입니다. 보통의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 치안유지법이에요 이렇게 안 알려줘요. 그렇게 알려주면 시험 문제 심화편이 아니라 기본편이에요. 그러니까 나 심화편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심화편이 아니라 치안유지법 이렇게 안 말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래서 뭐 답은 이거는 25년이니까 이렇게 답이 되고,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사료를 계속 응용하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출제자가 이렇게 지금까지 꺼내온 것들을 단순히 키워드만 응용하는 게 아니라 사료, 그림,
아니면 뭐 문제 스타일, 유형 이런 것까지 싹 다 응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의 범죄 직결례가 무단 송치기 키워드가 1910년대 이거는 약간 좀 그 1920년대 그 약간 좀 조선인들에게 회유를 하면서 나름의 분열도 유도한 1920년대,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조선사단부 보호관찰력이니까 1936년이어가지고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나는 치안유지법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최대한 꼼꼼히 가져가지고 나 문제 맞췄으니까 땡!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세요. 그러다 만약에 문제 더 어렵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문제 바로 틀립니다. 풀이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1원 총평은 끝나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까다로운 시기형 문제 출제 의도인데, 이 문제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조금 연도로만 문제를 풀었으면 이 문제들은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도로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흐름을 잡았으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제가 이번엔 삼국시대 통일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어렵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도 가르치긴 해서 다행히 적중시켰는데,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봐봐요. 일단 이 문제의 경우 이 왕과 소정방이 여러 장수들 당상에 앉고 의자와 그 아들 융은 당하에서 앉았다는데, 일단 여기 말하는 이 융이라는 인물은 그 부여융이거든요. 부여융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 백제의 그 부흥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의자는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있었으면 알겠지만 의자왕이에요. 그래서 기초에서 그냥 의자왕 이렇게 주면은 좀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의자라고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의자왕이 당하에 앉았다. 그러니까 의자왕에게 또 술을 따르겠다. 다른 사람 위에 앉고 왕한테 술을 따라 시켰다. 그러면 그만큼 의자왕이 무시를 당한다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국시대 통일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일단 백제가 멸망해요. 그 다음에 백제가 부흥운동을 도모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흑지상지, 도친, 복신이고 플러스로 백강전투라 해가지고 외가 지원을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해가지고 668년에 평양성 전투 발생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고현무, 건모잠, 안승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674년에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앉혀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좀 도와준 척하면서 해줬었는데, 마지막으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발생하면서 통일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의 사료의 경우에는 이 기벌포가 나왔으니까 이 시점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시기가 여기가 가고 나가 여기여가지고 시기는 되게 넓게 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이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왕 임명됐다는 이 674년의 사료를 지금 준 거예요. 674년에. 그래서 답을 고르기엔 조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674년에서 항상 강의하다가 강조는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률로 낮았던 건 맞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이게 정답으로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언제 다른 게 정답으로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평소 안 나왔다고 안 해야지, 이게 방심했으면 이 문제는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통일 과정과 관련된 거 골랐으면 이 문제 쉬웠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고구어랑 이거 371년이니까 이전이라 안 맞고, 관상운동도 554년이라 틀렸고, 김춘추가 다 공상 맞은 건 제가 이거 아직 삼국시대 통일 전이라 치니까 648년 안 맞고, 을지문 사실수대 저 612년인데 그거 몰랐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것들은 지금 삼국시대 통일 과정에서 이거 제외하고는 1%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알았으면은 삼국시대 통일 관련된 거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렇게 풀이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중 삼국시대 통일 관련된 게 어딨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이했으면 조금 쉽게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는 진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문제 어려웠어요. 저도 이거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느냐고 좀 애를 먹었는데, 일단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첫 번째, 수신사 김기수가 이 고종에 가가지고 수신사 활동 1차를 마친 뒤에 그 1차를 막 끝나는 뒤에 보고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1차 수신사가 파견된 건 1876년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 임명돼가지고 뭐 이런 걸 했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뭐냐면 동래부 암행어사, 그러니까 암행어사식으로 파견됐고, 어윤중 이런 인물들이 언급된 거는 제 키워드 저격 특강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881년쯤에 파견된 조사 시찰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연도를 만약 풀었다면은 82년, 80년, 그리고 이거 75년, 그리고 95년, 그리고 86년쯤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었는데 더럽게 어렵잖아요.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에 1876년에 강화도주야, 다른 말로 조을수 조규를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강화도주를 맺은 다음에 당시 담내 그런 목적으로 수신자를 파견했는데 그 김에 동태도 파악하려고 수신자를 파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발전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해품사가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술이나 타먹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얘네 뭐 내가 세상 나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진짜 열심히 살고 막 옷도 잘 입고 나 그때 꼬질꼬질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나 이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정신 차린 거야. 근데 정신 차리려니까 내가 이제 한능검 시험도 보려고 하는데 한능검 시험도 보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게 없어. 맨날 이렇게 뭐 술 먹고 그냥 빼빼빼 놀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이렇게 딱 파견해가지고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살까? 공부를 한 거 뭐 해품사 뭐 유튜브도 보고서 아니 뭐 다른 선생님 뭐 토익 자격증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온갖 그런 뭔가 다른 사람들 거 보면서 뭔가 문물을 탐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당시 이 김기수 이후로 이런 식으로 통일기 무함은 12사.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제 정신 차리려고 이제 공부를 딱 시작하려는 거야. 이제 뭔가 개화하려고 해. 근데 개화를 하려는데 내가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당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중국에게단 영선사를 파견해가지고 근대시 문물을 배우려고 했었고 일본에는 몰래 이 조사 시찰단을 파견해가지고 일본의 그 근대식 문물을 몰래 시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수신자를 보고서 일단 쟤네 발전했었네. 그럼 나도 그렇게 발전했으니까 이제 슬슬 개화 정책을 해야지. 그러려고 통일기 무함을 설치했는데 내 머리속에 아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중국에는 영선사 파견하고 일본은 조사 시찰단 파견하면서 조금 더 이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위한 활동들을 시도한 게 이 흐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화 정책을 위한 흐름으로서 영선사 조사 시찰단 파견했다는 이 흐름을 의도하기 위해서 이 문제 낸 건데 어려웠어요. 이것까지 솔직히 제대로 사고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시기 사이 역사적 문제는 이런 식으로 왜 출제자가 이 시기를 낼 수밖에 없었냐, 그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제가 보기 여기까지 사고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연도를 풀던지 찍었던지 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문제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기출 연기긴 해요. 이거 어디서 있었어요. 이것도 4.19 혁명 걸고 관련된 건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다던가 그 정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 3.15 부정선거를 말한 거거든요.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이기붕이 사퇴했었고 이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승만도 결과적으로 사퇴를 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4.19 혁명의 결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19 혁명의 결과니까 1960년이고, 자, 두 번째. 이 반공을 국시에 제1으로 삼다는데, 이 사료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시험장에서 유일하게 헷갈렸던 게 이건데, 제가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까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냐면, 이 문제는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반공을 국시에 그 제1으로 삼다는 게,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최근 연구 동향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최근 연구 동향 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당시에 이 5.16 군사정변, 5.16이 아니라 그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이 이승만이 사퇴한 뒤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장면 내각, 당시 윤보선 대통령 정권 시기에 뭔가 그렇게 생각보다 국민이 열받은 만큼 뭔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제 평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연구 동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얘네가 좀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자신들 표현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 이양할 때니까 일단 우리가 잠시 정권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했었고, 당시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 그 당시 미국이랑도 이렇게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좀 친선을 맺고 있었는데, 내가 쿠데타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좀 간섭을 할까봐, 이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이자, 자신들 그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좀 목적에서, 이렇게 반공정책을 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시 미국의 어떤 그런 반공주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했던 게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건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파악할 수 없었는데, 그건 있거든요. 두 시기 사이의 역사적 문제는 무조건 이 가와 나 시기 사이에 한 개는 선지랑 연결이 돼야 돼요. 무조건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봉암 중심으로 진보가 상당된 거는 이건 1950년대 중반쯤이어가지고 틀렸고요. 한 초중반. 그래서 틀렸고,
농지기업법 이거 훨씬 이전. 농지기업은 거의 1940년대쯤 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 틀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렸으면은 그나마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이 신군부 시절이라던가 아니면 이 의원 내각적 골제로 아니고 장면 내각, 그리고 이 3.1 민주구국선언이 나온 1976년 박정희 정부, 이게 헷갈렸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시기를 모르더라도 이 4.19 혁명의 결과로서 의원 내각제로 골자간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장면 내각식의 키워드를 고르시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의 영향으로 이걸 체결했다. 이 포인트 여러분들 연결하시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이했을 건데 아마 여기까지 하시기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해품사님 제가 이게 시기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못 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하나 생각해보면 하나 생각하세요. 그나마 두 개 중에 내가 시기를 한 개는 알 것 같아. 두 개 다 모르면 그 문제 못 풀어요. 그럼 당연히 문제 못 풉니다. 그렇게는. 근데 만약 내가 한 개는 알 것 같아. 그러면 그 알 것 같은 거랑 최대한 선지 연결해서 제일 가까운 거 고르세요. 왜냐면 내가 이 4.19 혁명이랑 시기 알았으면은 이 의원 내각제의 골자로 한 3차 개헌, 그러니까 이 3차 개헌이 제일 시기 가깝거든요. 그냥 시기 제일 가까운 거 찍으세요. 그게 제 풀이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두 시기 사이 역사적 사실 내면은 이 가 시기가 있어. 그럼 나 시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나 시기를 너무 넓게 줘버리면은 이 3번 선지에서 시기가 안 맞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 사이에 선지를 하나 주려면 시기가 너무 넓게 줘버리면은 이게 복숭도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시기가 너무 넓지 않은 중간 범위를 줘야만 답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1970년이라던가 1980년대 사이에는 너무 뒤에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이거 고르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지식으로 풀려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1976년 답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다 범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답이 못 돼요. 그러니까 1976년에 답이었으면 1960년도 포함되거든요. 이게 1980년도 되면은 1976년 포함되잖아요. 이런 거는 시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거 찍는 게 이 두 시기 사이의 범위에 좀 맞춰서 넣을 수 있으니까 만약 너무 넓게 됐다 그러면 패스하는 게 나와요. 그나마 가까운 거 찍는 게 여러분들의 풀이에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 3점이어가지고 아마 이번 시험은 전부 다 3점 문제가 다 킬러. 진짜 3점이 3점답게 문제를 내가지고 대부분 다 고득점 받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3점이다 3점 나왔어요. 진짜로 문제가 다 그랬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그 514의 그 전날 특강에서도 그 시험 문제 푸는 요령, 그 고난도 인물 공략법을 제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말한 접근법을 잘 따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풀이했을 거냐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김창호 선생님 이런 거 하시는 거 몰랐고요. 저도 이 선생님 처음 봤어요. 시험장에서. 솔직히 양심적으로 저 같은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부끄럽지만 이분들 몰랐어요. 근데 저부터 이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여러분들 강의하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100점 맞았어요. 왜 맞을 수 있었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교재에 없었으니까 이런 거 왜 내요? 저 이런 거 모르는데 교재 왜 내요? 출제자가 문제 잘못 냈어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한능가면 시험의 취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능가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서 솔직히 모르는 인물을 내도 솔직히 문제 전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문제 틀려보지 않았으면은 솔직히 이런 선생님도 있었구나 공부했겠어요? 안 해봤어요 솔직히. 그렇고 내가 지금 나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문제 떨어지냐, 그렇게 착각하시는 것도 문제인 게, 자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핑계 대시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원리인지 지금부터 증명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허위도 옛날 기출에 있긴 했어요. 있었어요. 옛날 기출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물의 경우에도 옛날 시험에 있었던 게 요즘 게 또 이거 기출 사골이긴 사골이거든요. 일단 근데 제가 예상 문제 영상에서 이 13도 차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디서 제가 이 문제에서도 제가 이 허위 13도 상위군에 제가 저축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역시 제가 말한 걸 그대로 따라왔으면은 허위 시상도 창의군 이끌었다 이거는 쉬웠거든요. 게다가 이 기억 니은 디을 리을 사례는 일단 가 인물 한 개 맞춰주고 나 인물 한 개씩 무조건 한 개씩은 맞는 선지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인물 유형에서는 이렇게 답이 안 내요. 무조건 가나 한 개씩은 공통적으로 매칭해서 주려고 내는 유형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거 몰랐다도 이 스시마 섬에 축복된 거는 을사의병과 관련된
최익현 선생님이어가지고 여기 인물 적혔잖아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이름이 적혀있다는 게 되게 힌트였어요. 이름을 가지고 풀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았다면 최익현 선생님이니까 소거하고, 만약에 김창수 선생님 몰랐더라도 솔직히 공부했으면은 한국 통사를 저술한 게 박은식 선생님인 건 솔직히 몰랐다는 건 변명이에요. 변명입니다. 솔직히 모를 리 없어요. 제 예상 문제 영상에 적어놨었고, 이것도 공부 안 했는데 고난도 문제를 풀겠다는 건 진짜 욕심입니다. 냉정하게 욕심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 김창 선생님이 그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그 국가 그 보안법에 반대해서 활동도 하고 좀 그런 건 없죠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 나석주 의거를 지원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 김창 선생님이 좀 지원해줘가지고 그 나석 선생님이 그 동양철시 주식회사랑 조선식산은행에 폭탄 던질 수 있도록 기여를 하신 건 있어가지고 정답은 4번인데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어요. 왜냐? 이 선지는 다 기출에서 연계율이 높았던 선지예요. 해풍선이 너무 선지 소금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물 언젠가는 내야 돼. 근데 우리가 교재에다가 이 새로운 인물도 한두 명 때문에 교재를 다 이렇게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니네들이 이렇게 줘봤자 김창수 선생님이 이런 거 했던 거 몇 명이나 알까? 제가 보기엔 1%도 몰라요. 냉정하게. 이 인물 더 모르실 거예요. 진짜. 그렇지만 니네가 그럼 당연히 모르겠지. 그럼 못해 어떻게 푸냐? 이거 소거하면 되잖아. 애초에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는 무조건 소거해야 돼요. 요즘 경향에선 소거 못한다? 틀리세요. 실제 무조건 틀리세요. 진짜 이겁니다. 좀 냉정한 말씀이니까 진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 경향에서는 이렇게 문제 못 풀면은 안 돼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선지 소거는 하시는 훈련을 기르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 선생님도 솔직히 저 처음 봤었는데 일단 이름 보자마자 저도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는 이런 힌트를 아무거나 던져둔다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주목한 힌트는 이 남조선 과도정보 사법부장이랑 이 김상호 의거 관련자 변호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문제에 이제 김병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일제감정기 시기에 변호사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사법부장까지 맡을 정도로 약간 좀 사법이랑 관련된 거였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이거 푸신 분들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럼 사법부장을 하신 분들이니까 대법원장도 하지 않았을까 찍었는데 정답이네 했는데, 그렇게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문제 푸셨어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해풍사는 그냥 이 한능검이나 가르치면서 이렇게 팩폭이나 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대법원장 시키겠어요? 그랬다 뭐 사법체계 흔들려가지고 상권분리 망할 일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도 씹어먹은 사람들이, 이런 법을 씹어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인물이 초대 대법원장이에요. 뭐 국토교통부장, 뭐 사법부장, 뭐 그 보건복지부장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안 외워도 돼요. 자, 법을 그래도 해보신 분이니까 솔직히 대법원장 했었겠지. 아무것도 이러신 분들이 대법원장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 이런 힌트를 준 게 그냥 아무거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힌트 보고서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나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장인 것 같은데 이게 출제자 알고 보니까 이거 함정카드 짜란 할까봐 이렇게 겁먹을 것 같지만 그렇게 푸시는 게 맞습니다. 출제자는 이런 힌트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그렇게 양아치 짓을 할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출제자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힌트를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함정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더럽게 내는 양아치 짓을 안 하세요. 근데 솔직히 그걸 몰랐더라도 남북협상에 참여한 건 김교시 선생님, 아니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건 이승만, 그리고 건국강령 발표한 거 이거 조소왕, 그리고 조선 건국동 결성한 것도 역시 여운형. 그래서 제가 소거법을 강조한 게 솔직히 그거 몰랐더라도 솔직히 이 선지들이 난이도가 높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기출에 다 나왔던 선지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제 강의나 기출 선지 똑바로 훈련하신 분들이면 못 풀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틀린 거는 선지 분석을 안 하신 거예요. 이 김병로라는 힌트라던가 이 김창숙이라는 힌트를 준 이유는 여러분들 선지 소거에서 충분히 풀 수 있게 일부러 이름을 준 게 이번 시험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선지 분석 똑바로 하시고 왜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줬는지 최대한 파악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안 하시면 못 풀고. 그래서 다른 문제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 이 문제가 이동영 선생님인데, 왜냐하면 왜 국회의사당에 이동영 선생님의 그런 흉상을 모셨을까? 왜 인물이 이 국회의사당이란 건 기본적으로 입법부 기관이에요. 입법부 기관이니까 입법부랑 관련된 인물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경무국장이 김구인 것처럼 입법부의 초대 의장이니까 이 인물을 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힌트를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런 법원 관련된 인물이니까 이런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왜 이런 힌트를 줬을까?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찍으세요 이렇게라도 그러면 답 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모른다 못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착각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출제자는 어떻게든 힌트를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변별력을 위한 킬러형 문제를 내는데 한능검에서는 최근에 공시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솔직히 시험 문제를 요즘 어렵게 내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번에는 진짜 공부를 했어도 진짜 못 풀만한 문제가 딱 이거 하나였어요. 50번. 제가 이 칠지선언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 안 넣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해분사의 그 통일력 팀 영상에서 제가 이 노태우 정부 이거 하는 게 아마 4월쯤에 제가 올려놓은 건데 여기에 있긴 했어요. 사실 이 문제가. 근데 이 영상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 키워드 놓치신 것 같은데 이 노태우 정부식의 칠지 특별선언이 뭐냐면 당시에 그런 북한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그 북방 국가랑 이 둘이랑 교류를, 그러니까 이 두 국가랑 교류를 모색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게 7.7 특별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7.7 특별선언을 계기로 제가 강조한 뭐 남북 기본합의서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소련 같은 국가랑 교류를 맺게 한 그런 계기가 되는 선언문이 7.7 선언이거든요. 이게 88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태우 정부 시기에 아마 이거를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85년이고 이건 75년쯤에 전두환 정부 시기고 이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한 건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관련된 거여서 정답은 이거니까 3번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 정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꼭 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한 밖에 없어요, 솔직히. 출제가 솔직히 이런 식으로 기출 키워드 한두 개씩 늘리는 거다 보니까 한두 문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이 망하는 거 아니까 저도 앞으로 이제 기출을 조금 더 꼼꼼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고난도 키워드 한두 개씩 넣어놓을 테니까 언젠가 출제자가 낼 수 있다고 감안하시고 그냥 공부를 조금 한두 개씩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 유형 이런 것만 암기하시고 합격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앞으로 출제될 시험은 그렇게 대비해서 절대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제발 편승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보기엔 55에는 이거보단 난이도가 좀 낮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도 51회급은 절대 안 냅니다. 제발 51회급 좀 내주세요. 그런 회차 없어요. 이제 제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회차 이제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충분히 더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번 떨어지신 분들은 마음가짐 똑바로 하시고 55에서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최대한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각오하시고 55회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